첫 번째 발표는 송상헌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데이터 시대, 글로벌 역량을 갖춘 데이터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상헌입니다. 사실 제 주제는요, 사실 뭐 교육에 관련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오늘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다른 것에 비해서 가벼운 내용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큰 부담 없이요. 일단 시작부터 좀 가벼운 이야기부터 좀 하고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들한테, 제가 아들이 유치원생일 때 제가 사주었던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 AI 관련된 업종에 있으니까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래도 제 아들도 저 닮아서 컴퓨터를 잘 다뤘으면 좋겠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욕심이 생겨서 제 아들이 유치원 때 지금 보시는 이 작은 형태의 노트북을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사주고서 당연하게도 이제 제가 옛날에 컴퓨터를 배웠던 방법으로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MS 워드 열게 하고, 그 다음에 MS 워드에다가 자기 이름 쓰게 하고, 아빠 이름 송상헌 타이핑 쳐서 입력할 수 있게 하고, 거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빠로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컴퓨터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른 것 같다. 당연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빠가 기분 좋아 보이니까 저희 애는 놀고 싶겠죠. 그래서 아빠 내가 이거 했으니까 잠깐 좀 놀아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놀아도 된다. 좀 놀아라.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가 있거든요. 제 와이프 태블릿 PC가 있는데 그거를 어디서 꺼내오더니 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는데, 검색을 어떻게 하냐면 헬로카봇 무슨 편, 헬로카봇에서 어떻게 무슨 모험을 하는 편, 이렇게 음성 검색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유치원생이었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한다라고 제 스스로는 생각했는데, 내 집에 있는 아이가 어느 정도로 이미 이 환경에 적응해 있는지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내가 좀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다녔구나. 사실 여기 나오는 인물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편, 이렇게 찾는 것은 사실 자연어 검색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가르친 적도 없고 저희 집에서 제 와이프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얘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내용을 자기가 알아서 그거를 이미 컴퓨터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컴퓨터 타이핑을 할 줄 모르지만 일상생활에서 보다 더 높은, 보다 더 고차원의 휴먼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이미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문맹과 컴맹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 이상의 아마 문맹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80대 이상의 연령으로 갔을 때 일부 좀 옛날에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셨던 분들 중에 일부 찾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일상생활에서 문맹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컴맹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동안 컴맹을 퇴치하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어떨 때 보면 저보다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을 더 잘 활용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컴맹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문맹이 먼저 퇴치되고 그 다음에 컴맹이 퇴치되는 순서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애들과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글자와 컴퓨터 중에 컴퓨터를 먼저 배운 세대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컴퓨터를 한다라는 방식이 옛날에 그 이전 시대와 달랐을 뿐이지, 글자와 컴퓨터 중에 컴퓨터에 먼저 친숙해진 시대가 지금의 흔히 말하는 알파 세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학에 들어오는 한 10년 후 정도가 되면은 그 당시에 그때의 대학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저는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 데이터 시대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이 챗GPT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챗GPT가 우리 그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서 사용되기 시작한 지가 대략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 지난 몇 년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고 발표된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의 흐름, 그 족보를 나타내는 트리 그림입니다. 당연하게도 저 역시 여기에 나오는 이 모델들을 다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 알지도 못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라고 해서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다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밑에 제가 쓴 것처럼 제가 이 인공지능의 발전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의 모델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정도 기술적인 스펙이 다다를 때 어느 정도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올해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발전이 지난 알파고 2016년 알파고 이후, 그리고 특히나 챗GPT가 나온 이후에 인공지능의 발달의 궤적이 선형적인 궤적을 따르지가 않았습니다. 발달의 궤적이 선형적인 궤적을 따랐다면 어느 정도 시기에 어느 정도 발전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한데 지난 1년간 그리고 길게는 8년간의 변화를 보건대 이것을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개념인데, 최근에 라지 랭귀지 모델, 챗GPT, GPT-4와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 하는 기능은 여러 분야가 함께 망라해서 융합, 복합, 융복합 연구와 융복합 교육을 시도할 수 있는 공통의 테이블, 함께 논의의 장으로서 그 기반으로서 이게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은 말 그대로 언어 모델이잖아요. 언어를 학습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챗GPT와 같은 것은 더 이상 언어만 다루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개의 분야가 그 모델을 기반으로 생각을 공유하는 환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라지 랭귀지 모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지금까지 쭉 있었던 흔히 말하는 융복합, 인터디스플리너리 스터디가 보다 더 본격화되기가 매우 용이한 기반 환경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챗GPT 환경 1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전문가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교육에만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챗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 교육계 전반에서는 우려가 심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가 많았는데, 지난 1년을 반추해 보면 챗GPT가 실제로 우리의 교육에 해를 입혔다라고 볼 수 있는 이론적 혹은 경험적 근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단편적 사례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지난 1년간 우리의 교육 현장이 혁신적으로 개선이 되었는가 하면 사실 그것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간 굉장히 큰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것과 맞물려서 교육 현장이 그렇게 악영향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로, 그럼 학생들이 챗GPT를 많이 쓰느냐? 많이 쓸 것 같은데 의외로 기대했던 것만큼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들이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챗GPT 1년의 이 환경을 되돌아봤을 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마지막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챗GPT가 교육 현장에 불러온 이슈의 핵심은 AI 리터러시 교육을 시급하게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글자보다 컴퓨터를 먼저 배운 세대이고, 이 친구들은 AI를 일상생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AI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습득한 세대입니다. 이들 세대가 고등교육을 받게 되는 몇 년 후, 길어야 10년 후 정도가 되면은 교육 현장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형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챗GPT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챗GPT는 우리 교육 현장을 망가뜨리기에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데 의외로 취약성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모델 사이즈가 너무 커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학습하기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치명적 망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학생인 경우에, 사람인 경우에는 공부를 아무리 못한 학생이어도 내가 국사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은 내가 공부를 하는 것에 그 도메인을 정확하게 압니다. 근데 챗GPT와 같은 GPT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도메인 구분이 학습의 과정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학습 효율이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시간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잘못된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지난 11월 달 GPT 모델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좀 달라진 부분인데요. 최근에 GPT 모델에 실시간성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키피디아를 검색을 해서 거기에 맞는 답을 내놓습니다. 물론 그래도 완벽한 의미의 실시간성을 갖췄다라고는 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이 할루시네이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에 있어서 이 챗GPT가 우리 교육을 망가뜨리는 그렇게까지 강력한 대상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것인데요. 녹과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한국사, 특히 고려사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에서는 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정답은 밑에 나오는 한민족 세계 대백과사전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고려 후기의 조세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챗GPT한테 녹과전이 뭐냐고 물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조선시대 소설가 김만중이 쓴 소설로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엉뚱한 사실과 동떨어진 답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최근에 생성 AI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당분간 챗GPT가 우리 교육을 망가뜨리는 직접적인 주범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이 교육 현장에서의 챗GPT를 돌아보면 저는 이것은 일종 정도 찻잔 속의 태풍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발표한 직후에 있어서는 LA나 그다음에 임페리얼 college 런던, 캠브리지와 같은 유수의 교육기관에서 사실상 챗GPT 사용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을 돌아놓고 보았을 때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챗GPT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을 문제시 삼는 것이 아니라 평가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평가 방식. 이상과 같은 내용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MIT Technological Review 올해 7월 8월호에 교육 현장에서의 챗GPT에 관련되는 특집호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거기서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그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학교는 계산기, 구글, 위키피디아, 과제 구매 웹사이트 등등등이 있었을 때도 살아남았는데 챗GPT 때문에 당장 무너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데이터 시대, 생성 AI, 챗GPT로 대변되는 데이터 시대의 교육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의 AI 시대의 교육 목표도 이미 천명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나오는 내용은 올해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기준으로 해서 5개의 주제에 대한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대학이라고 하는 사업이 런칭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디지털에 해당하는 부분에 저는 함께 이제 참여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 대학들이 협력 공유 체계를 바탕으로 미래 시대의 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초 준비를 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리터러시 이 앞으로의 교육의 융합인재 교육의 핵심은 사실 이 AI 리터러시가 될 것인데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교육청의 목표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접근에 대해서 선행 연구 나온 것들을 보고서를 다 종합해 보면 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성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당연히 인간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데 성급하게 도전하는 것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요소 등등등, 뭐 비판적 사고를 키워야 된다, 뭐 AI에 대한 의존적인 활용을 지향해야 된다 등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특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할 것이 없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도모해 가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 등등등에 대한 이상적인 구호를 나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AI라는 단어만 새로 집어넣었을 뿐 이제까지 우리 교육이 추구해왔던 내용하고 사실 크게 진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챗GPT로 대변되는 이 데이터 시대, AI 시대에 있어서는 AI 리터러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AI 윤리가 교육의 중요한 개념으로 새롭게 포섭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챗GPT 능력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일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게 두 가지 우려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우려 때문에 인공지능을 우리 교육에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라고 했을 때의 반론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AI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 학생들의 사고 능력이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절 위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뭐 노암 촘스키와 같은 세계적인 석학은 챗GPT를 일종의 하이테크 표절이다라고 해서 평가절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해서 실제로 사고 능력이 퇴화하는가? 이거는 저는 검증된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인공지능에 대한 고전적인, 어떤 인공지능을 떠나서 디지털 사회에 대한 고전적인 문제 제기와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종이 사전이 아니라 영어 전자 사전을 들고 다니면은 뭐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압수해가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종이 사전을 손으로 뒤져야 단어가 기억에 잘 남는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전자사전으로 영어를 공부했던 사람이 그 이전에 종이로 공부했던 사람들보다 영어 능력이 떨어지느냐,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러한 우려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절 위험인데, 물론 표절 위험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론적으로 막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저는 이 사과와 사과잼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과에다가 표지가리를 해가지고 잘못된 사과를 사기쳐서 판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금방 걸립니다. 전문가가 보면 금방 알 거고요.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맛을 보면 금방 알 겁니다. 전통적인 표절은 사실 그랬어요. 전통적인 표절은 엔그램 방법으로 검색을 하면 금방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했던 사과를 잘게 속에 쪼개고 부수고 갈고 으깨어서 새로운 형태인 사과잼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흔히 말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글쓰기는 원론적으로 이것의 출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표절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실물적인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성 AI 시대,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 AI에 부합하는 사고를 우리 교육 현장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챗GPT에 대한 일방적인 제약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야 될 필요성도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제가 첫 번째 쓴 말처럼 학생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가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제가 이 내용으로 전에 다른 글에서 에세이를 쓴 적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수 현장에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표절을 일으키고자 막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가정을 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생성 AI의 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잘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동적인 소비자와 적극적인 생산자. 그러니까 AI를 오히려 교육 현장, 특히 글쓰기와 같은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 생산적인 결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몇 가지 기존적인 현재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 인공지능을 너무 대립을 크게 본 나머지 감성과 같은 인간 본연의 역할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오히려 생성 AI 시대에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상적인 구호의 나열만을 반복하는 사변적 논의로는 실제로 실물적인 AI 리터러시 교육 체계를 양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아주 실물적인 교수 체계가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프롬프팅에 대한 오해인데요. 질문이 더 중요해졌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질문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저는 한 번도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프롬프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질문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것이 강조되고, 그리고 질문에 대한 이해가 잘못 오도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보시는 프롬프트 교육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밑에 나오는 내용은 자연 언어 처리에 대한 일반론을 이해하면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프롬프팅 교육에 앞서서 자연 언어 처리의 일반론에 대한 학습이 선행이 되면 프롬프팅에 대한 이해는 자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이 프롬프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되는 이 체인 오브 థॉ트, 생각의 사슬 기법인데, 이거는 최근에 인공지능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프롬프팅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전에 인공지능 일반에 대한, 인공지능의 최근 동향에 대한 연구를 하면 그 내용이 더 쉽게, 더 빠르게 습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과 같은 이런 식의 자리를 학생들을 대상, 특히 학생들이 많은 자리, 그다음에 교수자들이 많은 자리에 가면 답정노식으로 받는 질문 이거거든요. 자동 번역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외국어 배울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항상 그때마다 제가 답하는 건 이겁니다. 고도 컴퓨팅의 시대에 그럼 수학은 왜 배우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글로벌 역량으로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통역하기 위해서,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관광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 대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넓은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죠. 수학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게 시장에 가서 계산하기 위해서, 누구 만나가지고 돈 주고받는 거 계산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이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이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흔히 말하는 데이터 시대, AI 시대의 가장 교육의 핵심은 저는 코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가운데 보면 제가 운전면허라고 썼잖아요. 자동차로 대변되는 산업화 시대에는 운전면허를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챗GPT로 대변되는 데이터 AI 시대에는 기본적인 코딩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소양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어, 수학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 수학을 배우는 것이 영문학자가 되기 위해서,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배워야 선진적인 학문을 더 빠르게 이해하고 다른 분야와 공통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처럼, 코딩을 지금 시기에 배워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오히려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습득이 되어야 공통적인 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AI 윤리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제 지도 교수님인데, 핵심적인 주장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웬만한 대학마다 AI 교육 안 하고 있는 대학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은 다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AI에 대한 교육을 하는 학교라면 반드시 AI 윤리에 대한 교육도 선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의과대학에서는 의사를 키울 때 그 의사 윤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수업 커리큘럼에 포함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AI의 윤리의 문제를 상식의 문제로 치환시켜서 접근하는 방법이 앞으로 최근에 최근에 고안되고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윤리 교육이라고 말하는 게 길에다가 침 뱉지 마라, 담배 핀 다음에 길에다가 담배꽁초 버리지 마라,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가 유치원 시간에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환경에서 네가 이런 짓을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짓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리키는 내용들이 앞으로 그 AI 윤리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고, 단순하게 표절하지 마라, 이런 것만, 현재 인공지능 윤리를 가르치는 몇 가지 커리큘럼이 대부분 표절하지 말라는 내용이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가르쳐가지고는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AI 윤리에 대한 공통 교과목으로서의 커리큘럼이 연구되고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네, 마이크를 전달 드릴 텐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부분의 내용에서도 상당히 동의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과연 생성형 AI가 사고 능력의 쇠퇴를 가져오진 않겠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고 능력의 쇠퇴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저는 오히려 이제 언어 활용의 다양성을 저해하진 않을까라는 우려는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이나 문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개인의 어떤 성격,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독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학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생성형 AI를 쓰게 되면 그런 언어 활용의 다양성은 저해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고요. 사실 이 글쓰기에 대해서 가장 아마 이 생성 AI를 챗GPT 활용한다고 했을 때 가장 아마 예민한 부분이 아마 작문 교육일 거예요. 실제로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양한 능력의 총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장 단위에서 좋은 문장을 쓰고 적확한 단어를 쓰고 문단을 잘 구성하고, 이런 거는 챗GPT가 이미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글 전체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글 전체에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질문을 뽑아내고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생성 AI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문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챗GPT 시대의 장문의 현장에서 이 생성 AI를 활용하는 그 수업의 내용에서 어느 정도 이 중간적인 선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성 AI 시대에 인공지능과 함께 어떤 이 결과물을 도모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 1년간 우리 교육 현장에 있어서 우리 교육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 모든 대학에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장문 교육에 이 생성 AI를 적용하는 그 수업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지난 1년간 아직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모아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축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래서 그 내용을 내년에는 그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축적되는 경험을 모아서 공통의 커리큘럼을 만드는 일들이 내년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쾌한 답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상원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